오화 줄거리. 감방으로 돌아온 카투샤는 무죄로 석방될 줄 알았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연민을 받는다. 저택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카투샤와 결혼까지도 결심한 네훌류도프는 자신의 큰 내면의 변화에 정신적 충만함을 느낀다. 카투샤를 빨리 면회하기 위해 검사를 찾은 네훌류도프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형무소를 2군데나 가며 면회에 나서지만 허탕을 친다. 이 예배에 참석했던 사제나 전옥이나 마슬로바도 여기 이들 중에 누구도 사제가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되풀이 뇌까리며 이상스러운 말로 칭송하던 예수 자신은 이곳에서 행해졌던 모든 의식을 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예수는 사제라고 하는 교사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행하는 모독적인 마술을 금하게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도 금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의 기도보다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올리는 것을 바랐다. 예수는 또한 교회당 자체를 금하고 자기 자신 그러한 제단과 의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시며 기도는 제단이 아닌 마음과 진실 속에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예수는 이곳에서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을 재판하고 구속하고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벌 주는 것을 금하며 예수 자신은 죄수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라고 하며 인간에 대한 서로 간의 속박을 절대로 금하였다.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이 의식이 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대의 모욕이고 조소라는 것을 생각지 않았다. 조금 전에 사제가 사람들 앞에 들고 나와 입맞춤하게 한 끝에 칠보 메달이 달린 금십자가만 해도 그리스도가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못 박혀 죽게 된 형구를 본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여기는 사제들은 실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신자들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는 데에는 미처 생각이 닿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희롱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펼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그들에게서 최대의 행복을 빼앗아 더욱 참혹한 괴로움 속에 그들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사제는 오늘 행한 모든 일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이것만이 그의 유일한 진실된 신앙이며 옛날의 성인들도 이를 믿어왔으며 지금의 종교나 정치관계의 관리자들도 이를 행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 정말로 빵이 살로 변한다거나 말을 되도록 길게 늘어놓음으로써 그것이 영혼을 구제한다든가 더욱이 자기가 지금 먹은 것이 하느님의 살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단지 이 신앙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만들어준 데 지나지 않았다. 특히 그의 신앙심을 굳게 해준 것은 그가 이러한 신앙의 요구를 실천함으로써 그 대가로 지난 18년 동안 보수를 받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아들은 대학교에, 딸은 중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보좌 신부 역시 이를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사제보다 더욱 깊을지도 몰랐다. 그 이유는 그가 신앙의 교리와 본질 따위는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장례식이나 추도식이나 매 시간 올리는 예배식이나 보통의 기도식이나 찬미가가 딸린 기도식이거나 간에 그의 헌금에 대한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 기꺼이 지불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장작이나 밀가루나 감자를 파는 장사꾼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행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기도 하고 항상 판에 박은 듯한 구절을 노래 부르기도 하는 것이었다. 전옥이나 간수에 이르러서는 이 의식의 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윗사람이나 황제가 이 종교를 믿고 있으므로 자기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막연한 의식이 있을 뿐이었다. 또 희미하게나마 이 신앙이 그들의 냉혹하기만 한 직무를 대신 변호해주고 있는 듯했다. 만일에 이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들이 거리낌 없이 제수들에게 가하고 있는 일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태연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리라. 아니, 도저히 할 수 없었으리라. 특히 전옥은 마음이 선량하기 그지없어 만일 이 신앙이 자기의 의지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직무를 계속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똑바로 몸을 펴고 선체로 열심히 절을 하기도 하고 성호를 긋거나 케루빔 천사와 함께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에는 감동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아이들이 성찬 예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앞으로 걸어나가 성찬을 받는 아이들을 부축해 안아올려 보기도 했다. 이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만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이를 혼자서 속으로 경멸하고 있는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제수들은 금빛으로 빛나는 성상과 촛불과 성배와 법의와 십자가에 전능하신 예수여라든가 국률이 여기소서라고 수없이 반복되는 이상한 기도 속에 현세나 내세에서나 크나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무언가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거의가 기도나 예배나 촛불에 의해서 현세에서의 행복을 얻으려고 힘써왔고 설사 행복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학자와 주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의식은 지금 현세를 위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세에 가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마슬로바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보는 동안 의식의 경건함과 지루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 한동안은 성상보 뒤에 몰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어 자기의 동료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성찬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걸어나가고 자신도 페도시아와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자 전옥과 간수들 틈에 끼어서 있는 흰 톡수염에 아맛빛 머리칼을 가진 농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페도시아의 남편으로 뚫어지게 자기의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슬로바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를 쳐다보기도 하고 페도시아와 귀옛말을 주고받다가 다른 사람들이 절을 하거나 성호를 긋거나 하면 그제서야 자기도 따라했다. 40일. 네흘류도프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골목길에서 아직도 교회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이 집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우유요, 우유, 우유요. 어젯밤 처음으로 포근한 봄비가 내렸다. 포장되지 않은 곳은 어디에서나 파릇파릇한 풀들이 움텄다. 뜰 안에 있는 자작나무에도 파란 솜털이 돋아나 덮이고 벚나무와 포플라 나무는 향기로운 긴 잎들을 내어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나 상점에서는 유리문들을 떼어서 닫고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지나가야 되는 마을 시장에는 한 줄로 길게 늘어선 점포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장화를 옆에 끼기도 하고 줄이 선 바지와 조끼를 어깨에 걸치기도 한 누더기 차림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술집 근처에는 벌써 공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소매 없는 깨끗한 방코트에 윤이 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 직공들과 화려한 비단 스카프로 머리를 싸매고 구슬 장식이 달린 외투를 입은 여공들로 부산했다. 노란 곤청의 끈을 느리고 서 있는 순경들은 자기네의 따분함을 풀어줄 무슨 사소한 사건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듯한 눈길로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며 군데군데 서 있었다. 가로수길에는 갓 돋기 시작한 파릇한 잔디 위로 아기들이 개들과 한데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으며 유모들은 근처 긴 의자에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햇볕이 비치지 않는 왼쪽은 춥고 눅눅한 습기가 차 있었으나 말라버린 길 한가운데로는 무거운 짐을 실은 마차가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연달아 달려 지나가고 숭늉마차는 삐거덕거리며 철도마차는 방울을 요란스레 울리며 지나갔다. 대지는 지금 교회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식으로 예배식에 사람들을 부르는 갖가지의 종소리들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들이 옷으로 자기의 교회로 가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다. 네흘류도프가 탄 마차는 형무소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곳으로 가는 길 모퉁이에서 섰다. 보따리를 옆에 낀 몇 명의 남녀가 형무소에서 100발짝가량 떨어진 그 모퉁이에 서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그다지 높지 않은 목조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왼쪽으로는 무슨 간판인가를 단 2층 집이 하나 서 있었다. 형무소인 석조 건물은 앞쪽에 서 있었으나 면회인들은 그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총을 맨 보초병들이 서성거리면서 길을 가로질러 가려고 하는 행인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몹시 꾸짖고 있었다. 오른쪽 목조 건물의 뒷문 곁 보초병의 맞은편 쪽으로 금줄이 달린 제복을 입고 장부를 펴둔 수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면회인이 그에게로 가서 자기가 면회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그것을 장부에 적어 넣었다. 네훌류도프도 그에게로 가서 까젤이나 마슬로바의 이름을 댔다. 그러자 금줄의 제복을 입은 수의는 이름을 장부에 기록했다. 왜 아직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고 네훌류도프는 물었다. 지금 예배 중입니다. 아마 곧 끝나는 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훌류도프는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갔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 속에서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쓰고 맨발에 다 떨어진 구두를 신은 얼굴에 온통 붉은 줄이 가 있는 사내가 뛰어나와 형무소 쪽으로 향해 갔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하고 총을 맨 보초병이 소리쳤다. 왜 야단이야? 뭐 잘났다고?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는 보초병의 고함 소리에 조금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대꾸하면서 되돌아왔다. 들여보내주지 않으려면 그만둬. 기다리겠으니. 뭐 대단하다고 장군이기나 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이야. 기세를 돋우는 듯한 웃음소리가 군중 속에서 일어났다. 면회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루한 옷차림에 간혹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으나 그중엔 말쑥한 옷차림을 한 사람도 있었다. 네훌류도프의 곁에 서 있는 사내도 훌륭한 옷차림에 말끔히 면도한 혈색 좋은 얼굴을 하고 속옷 같아 보이는 보퉁이를 들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그 사람에게 여기에 처음 면회 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매주 이곳에 온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은행의 수의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형을 면회하러 왔다고 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이 사내는 자기의 신상 이야기를 들려준 뒤 자기도 네훌류도프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그러나 그때 늘씬한 검정 순종말이 끄는 고무바퀴가 달린 사륜마차가 다가오자 그곳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그 마차에 쏠렸다. 마차에는 대학생 한 사람과 얼굴을 베일로 가린 아가씨가 앉아 있었는데 대학생은 양손에 커다란 보퉁이를 쥐고 있었다. 그 대학생은 마차에서 내리더니 네훌류도프에게로 다가와 자선을 목적으로 흰빵을 가지고 왔다며 이것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차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 물었다. 이것은 제 약혼녀의 희망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약혼녀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께서 제수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고 네훌류도프는 장부를 펼쳐들고 오른쪽 벤치에 앉아있는 금줄이 간 제복을 입은 수의를 가리켰다. 네훌류도프가 대학생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가운데에 조그만 창문이 달린 형무소의 커다란 철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제복을 입은 간수장이 다른 간수들과 함께 나왔다. 그러자 장부를 들고 있던 수의가 면회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보초병이 옆으로 물러나 주었다. 그러자 면회인들은 조금이라도 늦을까 싶어 문 쪽으로 성급히 달려들었다.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문 옆에는 간수가 한 사람 서서 면회인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16, 17 하며 큰 소리로 세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도 또 한 명의 간수가 지키고 서서 문으로 빠져나가는 면회자의 등에 하나하나 손을 대며 수를 세고 있었다. 그것은 면회인들이 돌아갈 때 그중 한 사람이라도 형무소 안에 남거나 제수가 한 사람이라도 그 틈에 섞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수를 세는 간수는 지나치는 면회자들의 얼굴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네훌류도프의 등을 툭 쳤다.
간수의 등이 그의 등을 쳤을 때 그는 모욕감을 느꼈으나 곧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생각하고 자기의 불쾌한 감정과 굴욕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맨 첫 방은 쇠창살이 달린 조그만 창이 있고 천장이 둥근 큼직한 방이었다. 집회소라고 하는 이 방에 우묵 들어간 벽 속에서 놀랍게도 네훌류도프는 그리스도의 상을 보았다. 여기에 웬일로? 하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식 속에서 감금되어 있는 죄수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과 그리스도 상을 결부시켜서 생각했다. 네훌류도프는 급하게 서두르는 면회인들을 앞서가게 하고 여기 갇혀있는 흉악한 죄수들에 대한 두려움과 어제 그 젊은이나 카츄샤처럼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여기 감금돼 있어야만 하는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자기 앞에 닥친 면회에 대한 위축감과 감동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 속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방을 나올 때 출구 쪽에 있던 간수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몰두해 있던 네훌류도프는 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많은 면회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 자기도 걸어갔다. 그러나 그쪽은 여자 감방 있는 데가 아니라 남자 감방 있는 곳이었다. 그는 바쁜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맨 나중에 면회실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무엇보다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수백의 외침 소리가 하나로 뭉쳐 고막이 터질 듯한 소음이었다. 방을 둘로 갈라놓은 철망에는 마치 사탕에 몰려드는 파리떼처럼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가까이 가보고 비로소 그 이유를 알았다. 입구 맞은편 벽에 몇 개의 창문이 있는 이 방은 천장에서 마룻바닥까지 닿는 그것도 한 겹이 아닌 두 겹의 철망으로 갈리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철망 사이의 통로로 간수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 철망 너머에는 죄수들이 있었고 이쪽에는 면회인들이 있었다. 그들 사이는 두 겹의 철망으로 2미터가량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 물건을 건네줄 수도 얼굴을 자세히 볼 수도 없었다. 특히 근시 아닌 사람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다. 말을 서로 나누기도 힘들어서 힘껏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양쪽 철망에는 서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하고 싶은 말들을 하려고 애쓰는 아내와 남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옹기종기 달라붙어 있었다. 저마다 상대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애쓰고 곁에 사람 역시 그런 생각이었으므로 서로의 목소리가 서로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제각기 더욱 잘 들리게 하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이 방에 발을 디딘 순간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외침 소리가 뒤섞인 아우성이었다. 정말로 그들이 떠드는 말을 알아듣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고 그들이 어떠한 사이인지 짐작할 뿐이었다. 네훌류도프의 옆에는 머리수건을 쓴 노파가 철망에 바싹 몸을 밀어붙이고 턱을 흔들며 머리가 반 깎인 창백한 젊은이에게 뭐라고 열심히 외치고 있었다. 죄수는 눈썹을 치켜두고 이마살을 잔뜩 찌푸린 채 노파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노파의 곁엔 또 소매 없는 반코트를 걸친 젊은 남자가 두 손을 귀에 대고 연방 고개를 끄덕이면서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그를 닮은 초췌한 죄수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 너머로는 또 허술한 차림의 남자가 손을 흔들어대며 뭐라고 외치면서 웃고 있었다. 그 곁에는 고군모직의 쇼를 걸친 여자가 어린애를 안은 채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철창 너머에 제수복을 입고 족쇄를 차고 머리를 깎이운 백발의 제수에게 처음 면회온 모양인지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 여자의 머리 너머로는 아까 네훌류도프와 문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은행수의가 건너편에 서 있는 눈이 번들거리는 대머리의 제수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자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해야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끔찍한 상황,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와 같은 우롱에 대해 누구도 치욕스러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게 그에게는 의아하게 느껴졌다. 보초병도 전옥도 면회인들도 제수들도 흡사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게라도 한 듯한 태도였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자기의 무기력과 사회와의 불화합을 느끼고 왠지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대로 한 곳에 5분가량 서 있었다.
배멀미와도 같은 구토증이 그의 온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42. 그러나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수행해야만 한다. 하고 그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눈길은 상관인 듯한 관리를 찾았다. 장교 견장을 달고 입수염을 기른 키가 작달막하고 빼빼 마른 사나이가 면회인들의 뒤쪽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어 그는 그 사나이에게로 다가가 말을 건넸다. 잠깐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그는 되도록 정중하게 말했다. 여제수들은 어디에 수감돼 있습니까? 그리고 면회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자 감방에 가시려고 그럽니까? 예. 여제수를 한 사람 면회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여전히 정중하게 네흘류도프는 대답했다. 그러시다면 아까 집회소에서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누구를 면회하시려고 합니까? 예까젤이나 마슬로바입니다. 정치범입니까? 하고 전옥보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형을 언도받았나요? 네, 그저께 언도받았습니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자기에게 협조적인 듯한 전옥보의 기분을 다치지나 않을까 싶어 조심하면서 그의 물음에 정중히 대답했다. 여제수라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고 전옥보는 네흘류도프의 외모에서 정중히 대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다. 이봐, 시도로프. 하고 그는 가슴에 훈장을 여러 개 단 콧수염을 기른 하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분을 여자 감방으로 안내해드리게. 예. 그때 철망 근처에서 가슴을 후벼내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네흘류도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으나 더욱 그를 어리둥절하게 한 것은 이 건물 안에서 잔혹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전옥이나 간수장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느끼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입장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간수는 네흘류도프를 남자 제수실에서 복도 쪽으로 안내하여 데리고 나가자 곧 맞은편 쪽에 문을 열어 여제수 면회실로 들어가게 했다. 이 방도 남자 제수 면회실과 마찬가지로 두 겹의 철망이 방을 둘로 갈라놓고 있었고 그 사이로 간수가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은 훨씬 작았고 면회인이나 제수의 수도 남자 제수 쪽보다 많지 않았다. 금태 두른 소매에 파란 깃을 단 제복을 입은 여자 간수는 남자 간수와 똑같이 혁대를 허리에 차고 있었다. 여기서도 남자 면회실과 똑같이 사람들이 철망에 바싹 얼굴을 붙이고 매달려 있었다. 이쪽에는 갖가지 복장을 한 시민들이었고 저쪽에는 하얀 제수복을 입거나 또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여제수들이었다. 철망은 매달린 사람들로 가리워져 있었다. 다른 사람의 머리 너머로 발돋움을 하고서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바닥에 주저앉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깜짝 놀랄 정도의 고함 소리라든가 그 외모로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뜨이는 것은 스카프가 흘러내려 곱슬머리 칼을 흐트려 늘어뜨린 몸집이 여인 집시 여자였다. 그녀는 철망 건너편 한가운데의 기둥 옆에 서서 푸른색 프로코트를 입고 허리 아래쪽에 꽉 끼이는 혁대를 찬 남자 집시에게 분주하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 집시 곁에는 한 병사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여제수와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 옆에는 흰 턱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르고 집신을 신은 젊은 농부가 나오려는 눈물을 겨우 참으면서 얼굴을 벌겋게 상기시키고 철망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얼굴이 귀엽게 생기고 금발에 맑고 푸른 눈을 가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여제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페도시아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들의 옆으로는 빈약한 옷차림의 남자가 부스스한 머리칼을 흐트린 얼굴이 넓적한 여자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또 두 여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들이 저마다 맞은편의 여제수들과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카투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 뒤쪽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바로 그녀임을 알았다. 그러자 가슴의 고동이 커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철망 가까이로 다가갔다. 분명 카투샤였다. 그녀는 푸른 눈빛의 페도시아의 등 뒤에 서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미소를 띠고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께처럼 제수복 차림이 아니라 흰 재킷을 입고 허리를 잘록하게 재어 가슴을 불룩하게 쏟아내 보이고 있었다. 스카프 밑으로 법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검은 곱슬머리가 비어져 나와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녀 쪽에서 이리로 와줄까? 그러나 그녀 쪽에서 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친구 클라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면회온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누구를 면회하시려는 겁니까? 하고 철망 사이를 오가고 있던 여간수가 네훌류도프에게 다가오면서 물었다. 예까제리나 마슬로바입니다. 네훌류도프는 겨우 입 밖으로 말을 꺼냈다. 마슬로바, 면회 하고 여간수가 외쳤다. 카츄샤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가슴을 내밀듯이 하고 네훌류도프에게는 눈에 익은 침착한 표정으로 두 여제수 사이를 헤치고 철망 앞으로 다가왔으나 네훌류도프를 알아보지 못하여 의아한 듯이 이상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의 복장으로 보아 그가 부자라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그를 보고 방긋 웃어 보였다. 저를 면회 오셨나요? 하고 그녀는 사팔 눈으로 미소 지으며 얼굴을 철망께로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내가 오게 된 건 네훌류도프는 당신이라고 해야 할지 너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당신이라고 부르기로 맘먹고 여느 때와 같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을 만나서 나는 분명히 얘기해보란 말이야 하고 그의 곁에 있던 초라한 옷차림의 남자가 외쳤다. 내가 훔친 거야 아니야. 사람이 다 죽게 됐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란 말이야 하고 누군가가 저쪽에서 외쳤다. 카츄샤는 네훌류도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을 때 그의 얼굴 표정이 잊었던 그를 불현듯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자기의 눈을 믿지 않았다.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듯한 주름이 잡혔다. 무슨 말씀이신지 통 안 들려요. 하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점점 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외쳤다. 내가 온 것은 그렇다. 지금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참회를 하고 있는 거다. 하고 네훌류도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나자 갑자기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목이 메어서 그는 두 손으로 힘껏 철망을 붙잡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입을 다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보러 오지도 않았을 거야. 하고 이쪽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하느님을 믿어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야. 하고 건너편에서 여제수가 외쳤다. 마슬로바는 그의 흥분을 알아채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잘 기억나지 않는군요. 하고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외쳤다. 갑자기 붉어진 그녀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졌다.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소. 하고 그는 마치 학가를 암송하듯이 억양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외치고 난 그는 부끄러움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곧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를 용서해요. 나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그는 다시금 철망 너머로 외쳤다. 그녀는 삿발기의 눈길을 그에게 박은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어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철망 곁을 떠났다. 아까 네훌류도프를 이곳으로 안내해준 전옥보는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방으로 들어와서는 네훌류도프가 철망 곁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왜 면회할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느냐고 물었다. 네훌류도프는 코를 풀고 고개를 흔들고 나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철망 너머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군요. 전옥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잠깐 동안만 그녀를 이리로 나오게 해도 좋습니다. 마리아 까를로브나 하고 그는 여간수에게 말했다. 마슬로바를 이리로 데리고 와주시오. 43. 잠시 후에 연문에서 마슬로바가 나왔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네훌류도프 앞으로 오자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께처럼 오늘도 말려진 검은 머리칼이 스카프 밑으로 비어져 나오고
별로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 흰 얼굴은 부어 있었으나 아직도 사랑스럽고 침착했다. 다만 윤기 있는 까만 사팔눈만이 부은 듯한 눈꺼풀 밑에서 이상하리만큼 반짝이고 있었다.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전옥부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네훌류도프는 벽에 붙은 걸상 있는 대로 갔다. 마슬로바는 알 수 없다는 듯 전옥부를 힐끗 쳐다보고는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려 보이고 네훌류도프의 뒤를 따라 걸상으로 가서 그의 곁에 앉아 스커트를 매만졌다. 용서를 바라는 게 너무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어. 하고 네훌류도프는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으나 또다시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말을 그쳤다. 물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소. 부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셨어요? 하고 물음에 아무 대답도 않고 그녀는 사팔눈으로 그를 보고 있는지 보지 않고 있는지 무관심하게 이렇게 물었다. 오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네훌류도프는 완전히 변모해버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저께 당신 재판 때 나는 배심원으로 나갔었소. 하고 그는 말했다. 나를 알아보지 못했었소. 네, 몰랐어요. 볼 겨를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아기를 낳았을 텐데 하고 그는 물었으나 한편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도 곧 죽어버렸어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서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며 짤막하게 간단히 대답했다. 어째서? 저부터 병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거려. 하고 그녀는 눈길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런데 왜 고모들이 당신을 내보냈소? 누가 아이 벤 하녀를 두기 좋아하나요? 눈치채자 곧 쫓겨났죠. 하지만 이제 얘기한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전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린 일인거려. 아니, 끝나버린 일이 아니오. 난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소.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린 일인거려. 아니, 끝나버린 일이 아니오. 난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소. 지금부터라도 속죄하고 싶소. 속죄하실 필요가 뭐 있나요? 과거는 과거고 다 지나가버린 옛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마슬로바는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유혹하는 듯한 동정을 바라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개운치 않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슬로바는 그를 이런 곳에서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어째서 한 번도 그의 생각을 떠올린 적이 없었는지 생각하며 잊으려던 지나간 날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먼저 자기를 사랑했던 멋진 젊은이에 의해서 마음속에 품었던 새로운 감정과 사랑의 신비로운 세계를 회상해내고 그 다음 그 청년의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함과 꿈같은 행복에 뒤이어 그 행복이 남긴 가지가지 굴욕과 고통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심한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이 그 아픈 추억을 잊고 자기의 타락된 생활의 특수한 덮개로 그것을 가려버리려고 애썼다. 그녀는 처음 순간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나이를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지난날의 그 젊은이로 연결시켜 생각했으나 그것이 너무도 그녀에게 아픔을 주어 그녀는 그 젊은이와의 연결을 그만뒀다. 이렇게 훌륭한 차림에 턱수염에까지 향수를 뿌린 이 신사는 지금의 그녀에게는 옛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네훌류도프가 아니라 다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와 같은 여자들을 항시 이용하는, 특히 그녀와 같은 여자들이 자신을 위해 유리하게 이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남자들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유혹하는 듯한 눈길로 그에게 미소 지어 보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 사내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면서 잠시 말없이 있었다. 그건 이미 끝나버린 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젠 이미 유형 판결을 받은 거려. 이 무서운 말을 했을 때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어. 하고 네훌류도프가 말했다. 물론 죄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모두들 말하더군요.
다 변호사에게 달렸다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상소해야 한대요. 하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나 봐요. 그렇고 말고 절대로 상소해야 하오. 네흘류도프는 말했다. 이미 변호사에게 부탁해 두었소. 돈을 아끼지 말고 훌륭한 변호사에게 부탁해야 할 거래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유혹하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 부탁이 있는데요. 될 수 있다면 돈을 좀 주시겠어요? 10루블쯤.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하고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아, 그러지. 어리둥절해하며 네흘류도프는 지갑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옥보의 눈치를 재빨리 살폈다. 지금은 안 돼요. 전옥보가 저리 가거든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요. 네흘류도프는 전옥보가 저쪽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렸다. 얼른 지갑을 꺼냈으나 10루블짜리 지폐를 채 주기도 전에 전옥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섰다. 그는 지폐를 손에 움켜쥐었다. 안 되겠다. 이 여자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다. 전에는 가련했으나 이제는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푸석한 얼굴과 전옥보와 지폐를 움켜쥔 그의 손을 번갈아 보고 있는 음란한 빛이 깃들인 새까만 사팔눈을 보면서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러자 망설임이 몰려왔다. 또다시 어젯밤 그에게 속삭이던 그 유혹의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평상시처럼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그를 떼어놓고 그런 짓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돌리려고 애쓰는 마음의 소리였다. 이런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고 그 목소리는 말했다. 내 목에 무거운 돌을 달 뿐이야. 그리고 그것은 너를 물속에 가라앉게 하고 내가 남을 위해 유익한 존재가 되는 걸 방해할 뿐이다. 가진 돈을 몽땅 그녀에게 주어 그것으로 깨끗이 손을 씻고 영원히 인연을 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에 떠올랐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중대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그의 내면 생활은 지금 조그마한 힘으로도 어느 편으로나 기우는 불안정한 저울 위에 얹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어제 자기 마음속에 느낀 그 신을 부르면서 그쪽으로 이 힘을 가했다. 그러자 곧 그의 내부의 신이 대꾸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마음을 굳혔다. 카츄샤, 나는 너에게 용서를 빌러왔어. 그러니 이미 용서해 주었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용서해 주겠는지 대답해줘. 그는 갑자기 너라고 바꾸어 부르면서 말했다. 그녀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그의 손과 전옥보에게 바쁜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전옥보가 돌아서자 그녀는 재빨리 손을 뻗쳐 네훌류도프에게서 지폐를 빼앗아 얼른 허리띠 사이에 쑤셔 넣었다.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녀는 방긋 웃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그 웃음이 그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네훌류도프는 그녀의 내부에 그를 정면으로 적대시하는 감정이 있어 현재의 그녀를 유지하게 하며 그가 그녀의 마음속에 침투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를 밀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새로운 힘으로 차츰 더 그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눈뜨게 해줘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의 어려움 그 자체가 그를 더 한층 끌어당겼다. 그는 여지껏 그녀에게는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그녀에게 지금 느끼고 있었다. 이 감정에는 사사로운 것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현재와 같은 상태를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쳐먹고서 옛날의 그녀로 돌아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카츄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에 대한 일을 생각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때 파노보에서 지나간 일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죄를 속죄하고 싶기 때문이야, 카츄샤. 그는 계속해서 그녀와 결혼할 작정이라는 말을 하려 했으나
그녀의 시선과 부딪히자 그 속에 자기를 떠밀어내는 몸서리치도록 거친 번쩍거림이 있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그때 면회자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전옥보가 네훌류도프에게로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일러주었다. 카츄샤는 일어나서 그가 돌아가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잘 있어. 할 말이 산더미 같지만 시간이 없어 할 수가 없군. 하며 네훌류도프는 손을 내밀었다. 또 올게.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쥐지는 않았다. 아니야. 다시 너를 만나도록 노력할 거야. 좀 더 천천히 얘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리고 너한테 해야 할 매우 중대한 말을 할 작정이야.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또 오세요. 호감을 사고 싶은 남자에게 보이는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너는 나에게는 누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야. 하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그러세요. 하고 그녀는 되풀이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철창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44. 네훌류도프는 첫 면회에서 카츄샤가 자기를 만나 그녀를 위해 힘을 다하려는 자기의 뜻과 참회를 듣고 나면 큰 기쁨과 감동에 쌓여 다시 본래의 카츄샤가 되어주겠거니 하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는 끔찍하게도 옛날의 카츄샤는 이미 없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타락한 마슬로바라는 여자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를 놀라게 했고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마슬로바가 자기의 입장을, 여제수의 입장이 아니라 매춘부의 입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며 자랑으로까지 삼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사람은 누구나가 전심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기의 행위가 중요하고 훌륭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일반적으로 인생에 대한 관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이다. 도둑이나 살인자나 스파이나 매춘부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 반대이다. 사람들은 운명이나 자기 잘못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지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그릇된 것일지라도 삶에 대한 견해와 자기의 입장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것으로 보도록 인생관을 채택하는 법이다. 또한 그러한 인생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관념을 인정해주는 패거리 속에 혼합하게 된다. 도둑이 그 솜씨를 자랑하거나 매춘부가 그 음탕함을 뽐내거나 살인자가 그 잔인성을 으스대는 것을 들으면 우리들은 놀란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놀란다는 것은 다만 그 패거리의 분위기가 너무 좁고 특수하기 때문이며 요컨대 우리들이 그 밖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재물을, 즉 약탈을 자랑하는 부자들이나 그 승리를, 즉 살인을 뽐내는 사령관들이나 자기의 위력을, 즉 폭력을 으스대는 권력자들 사이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생관이나 선악관을 왜곡하는 행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더 크고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마슬로바에게도 자기 인생과 사회 속의 어떤 위치에 대해 이와 같은 견해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녀는 유형 판결이 내려진 매춘부였지만 아직도 그녀는 자기를 시인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자랑조차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인생관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남자, 늙은이도 젊은이도 중학생도 장군도 학식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남자의 가장 큰 행복은 매력 있는 여자와의 성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다른 일에 깊이 빠져 있는 채 하고 있지만 본심은 오로지 이것만 바라고 있다. 그녀는 매력 있는 여자니까 남자들의 이 소망을 채워줄 수 있고 채워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므로 그녀는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여태까지의 모든 생활이 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10년 동안 어디에 있건 여기저기에서
네흘류도프나 늙은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감옥의 간수들에 이르기까지 사내란 사내는 모조리 그녀를 요구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녀는 그녀를 탐내지 않는 남자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온 세계가 여기저기에서 그녀를 노려 기만과 폭력과 돈과 교활한 지혜 등 온갖 가능한 수단을 써서 그녀를 가지려고 길을 쓰는 성욕에 사로잡힌 남자들의 집합체로 비쳤다. 마슬로바는 인생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 아닐 뿐더러 매우 중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슬로바는 이와 같은 인생 해석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인생 해석을 바꾼다면 이 해석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확보하고 있던 그녀의 의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의 자기의 의의를 잃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패거리에 본능적으로 매달렸다. 네흘류도프가 그녀를 다른 세계로 끌어내려는 것을 눈치채고는 그녀는 그가 이끌려는 세계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그녀에게 자신과 자존심을 주어온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 위치를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으므로 그에게 반항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녀는 네흘류도프와 사랑하던 때의 청춘의 기억을 머릿속에서 털어내버린 것이다. 이 추억은 그녀의 현재의 인생관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기억으로부터 모두 다 말살되고 있었다. 말살됐다기보다 오히려 만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밀폐되어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두껍게 덧칠이 되어 있어서 마치 꿀벌이 자기들의 작업을 모두 망치지나 않을까 겁이 나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애벌레집을 밀봉해 버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므로 지금의 네흘류도프는 그녀에게 있어 자기가 일찍이 청순한 사랑을 바쳤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모든 남자들과 똑같은 관계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돈 많은 신사에 지나지 않았다. 아뿔싸,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구나 하고 면회인들 속에 섞여 출구 쪽으로 가면서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결혼할 작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지만 꼭 결혼하겠다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간수들이 문간에 서서 공연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감옥 안에 남는 일이 없도록 면회인들을 내보내면서 두 손으로 세고 있었다. 이번에는 간수의 손이 그의 등을 때려도 그는 화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45. 네흘류도프는 자기의 외면적인 생활을 바꾸고 싶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커다란 저택을 세놓고 하인들도 내보낸 다음 하숙 생활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겨울까지는 생활 양식을 바꾼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타일렀다. 여름에는 새들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디서 생활하든지 가구는 꼭 있어야 한다고 차근차근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 외면적 생활을 바꿔보려던 네흘류도프의 계획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의 모든 시도는 헛되이 끝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았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는 한술 더 떠서 모직류와 모피류를 햇볕에 소독시키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저택지기도 그의 조수도 식모도 그리고 코르네이까지도 이 작업에 동원되었다. 처음에는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제복류와 이상한 모피류를 내다가 길게 쳐놓은 줄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양탄자와 가구 따위를 걸어놓고서 저택지기와 그의 조수가 소매를 걷어붙여 근육이 불끈불끈 솟은 팔뚝을 드러내고는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막대기로 열심히 먼지를 털었다. 방마다 나프탈렌 냄새로 가득 찼다. 네흘류도프는 뜰을 지나고 창문으로 내다볼 때마다 세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놀랐고 또 그것들이 하나같이 모두 필요 없는 것들 뿐이라는데 다시 놀랐다. 이 물건들의 유일한 용도와 사명은 오직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와 저택지기와 그의 조수와 코르네이와 가정부에게 이따금 운동할 기회를 주는 일이다 하고 네흘류도프는 생각했다. 하기야 카츄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구태여 생활 양식을 바꿀 필요도 없겠지. 게다가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지만 카투샤가 풀려나든지 아니면 유형을 떠나게 되어 내가 따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생활 양식은 자연히 바뀌고 만다. 변호사 파나린과 약속한 날 네훌류도프는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파나린의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서 있고 창문마다 호화로운 커튼이 쳐져 있었으며 대체로 벼락부자들의 집이 모두 그러하듯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듯한 값진 새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네훌류도프는 이 호화로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응접실에 들어서니 마치 병원 대기실같이 무료함을 잊게 하기 위한 하보 잡지가 놓여있는 둥근 테이블 둘레에 차례를 기다리는 서너 명의 소송 의뢰인들이 따분하게 앉아 있었다. 높은 테이블 위에 앉아있던 변호사의 비서는 네훌류도프를 보자 얼른 다가와서 상냥하게 인사한 다음 선생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서가 방문까지 채 가기도 전에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붉은 얼굴에 콧수염을 기르고 새 옷을 입은 다부진 중년 남자와 집주인인 파나린이 떠들썩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 응접실로 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뭔가 부정한 돈벌이를 하고 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정이 감돌고 있었다. 그건 당신이 나빠요. 하고 파나린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천당에는 가고 싶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몸이라서 말씀이야. 그야 나도 알지. 나도 알고 있다네. 두 사람은 쑥스러운 듯이 웃었다. 아, 공장님, 어서 오십시오. 파나리는 네훌류도프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니 돌아가는 장사꾼에게 한 번 더 인사하고 나서 네훌류도프를 으리으리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담배 피우시지요. 하고 말하며 변호사는 네훌류도프의 맞은쪽에 앉았다. 그는 조금 전의 사건에서 거둔 성공으로 저도 모르게 떠오르는 미소를 누르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실은 마슬로바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만. 아, 알고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보셨지요? 지금 나간 우쭐대는 친구 말입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1200만 루블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준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친구랍니다. 만일 공장님한테서 25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물고 늘어져서라도 뜯어갈 작자지요. 그 사람을 표준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친구라고 흉을 보지만 너 자신도 25불짜리 지폐라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네훌류도프는 생각하면서 자기와 당신과는 같은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저쪽에 기다리고 있는 의뢰인이라든가 그 밖의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계급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려는 무례한 그에게 참기 어려운 혐오감을 느꼈다. 정말 그자에게는 혼이 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악당이지요. 마침 한숨 돌리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용건 이외의 이야기를 한 것을 변명이나 하듯 말했다. 그건 그렇고 공장님의 사건은 거기에 관해서는 한 건의 서류를 잘 읽어보았습니다만 투르게네프의 말대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더군요. 변호사가 시원찮아서 상소의 이유를 모조리 놓쳐버리고 말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잠깐 실례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변호사는 방 안에 들어온 비서를 보고 말했다. 내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든지 하라고 말이야. 싫답니다. 그럼 그만둬. 하고 변호사가 말했다. 지금까지 쾌활하고 선량해 보이던 그의 표정이 침울하고 화난 표정으로 바뀌었다. 변호사는 돈을 그저 먹는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그는 아까의 그 유쾌한 표정으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제가 뒤집어 엎어 놓았더니 이제 모두 저에게 의뢰하러 몰려드는군요. 하지만 이런 사건은 몹시 골치가 아파서요. 사실 어느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도 가슴의 피로 글을 쓰며 살아가는 신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건, 아니 댁에서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 그 사건은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도대체 처리가 뒤죽박죽 되어서 상소할 만한 적당한 까닭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새까맣게 글씨를 써놓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재미없고 형식적인 말은 우물우물 넘기고 중요한 대목만 억양을 붙여가며 읽어내려갔다.
원로원 형사부에 대해 운운, 여차여차한 안건에 대한 상소의 건, 모년 모월 모일 모 지방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마슬로바 아무개라는 여제수는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1454조의 의거 운운, 여차여차한 유형 판결을 받았는 바 운운. 그는 일단 읽기를 멈추고 자기가 늘 해오는 일이라 익숙할 텐데도 역시 자기의 낭독에 큰 만족감을 느꼈는지 귀를 기울이고 음미했다. 이 판결은 아주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과 착오를 범한 결과이므로 하고 그는 힘을 주어가면서 계속했다.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그 까닭은 첫째, 스멜리코프의 시체부에 관한 보고서의 낭독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에 의하여 중지되었음. 이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낭독은 검사가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네흘류도프가 놀라면서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낭독은 사실상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소할 까닭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마슬로바의 관손 변호사가 하고 그는 읽어갔다. 변론할 때 피고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타락한 내적 원인에 대해 언급하자 재판장은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변호사의 발언을 가로막은 바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원로인이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의 성격과 일반적인 심정을 밝히는 것은 1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데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고 그는 네흘류도프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 변호사는 변론이 워낙 서툴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군요. 네흘류도프는 차츰 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야 아직도 풋내기고 바보라서 이치에 닿는 말은 한마디도 못했겠지요. 파나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상소의 이유로서는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째로 재판장은 결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801조 제1항의 명백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유죄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률상의 모든 요소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 마슬로바가 스멜리코프에게 독약을 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그녀에게 살해의 의사가 전혀 없었을 때는 그 행위만으로 그녀를 처벌하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배심원 모두에게 과실치사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배심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쯤의 일은 알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유는 하고 변호사는 말을 계속했다. 마슬로바의 유죄 답신서는 그 자체에 뚜렷한 모순을 가지고 있음. 즉 마슬로바는 오직 무력 때문에 고의로 스멜리코프를 독살한 것으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유일한 살해 동기가 다만 금전욕에 있다고 인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심원은 그 답신서에서 마슬로바가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과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모순을 드러내었음. 이로써 미루어 볼 때 피고에게는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재판장의 불완전한 결론으로 말미암아 생긴 오류를 답신서에 뚜렷하게 밝혀놓지 않은 것이 명백함. 따라서 이와 같은 배심원의 답신은 형사소송법 제816조 및 제808조의 적용이 요망됨. 즉 재판장은 배심원 모두에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답신서를 되돌려줌으로써 피고의 유죄 여부에 대해 새로운 심의를 거쳐 새로운 답신서를 작성 제출케 해야 할 것임. 하고 파나리는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런데 왜 재판장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저 역시 왜 그랬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파나리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런 원로원이 이 잘못을 고쳐주겠군요. 그것은 그때의 담당자에게 달려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은 법정에 대하여 하고 그는 빠른 속도로 뒤를 이었다. 마슬로바를 처벌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헤아려짐. 덧붙여 말하면 동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771조 제3항의 적용은 우리 형법 정신에 대해 뚜렷하고도 중대한 위반을 한 것임. 상술한 이유로서 형사소송법 제909조, 제910조,
제912조 제2항 및 제928조에 의거하여 원 판결을 폐기하고 또한 본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동재판소의 타 법정으로의 이관을 신청하는 바임. 이것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모든 일은 원로원 담당자들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혹시 줄을 댈 만한 곳이 있으면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좀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빨리 손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모두 치질을 치료하러 떠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석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그래도 성공하지 못할 때는 마지막으로 황제폐하께 청원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도와드리기로 하지요. 배후 운동이 아니라 청원서 작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례금은 비서가 장서한 상소장을 드릴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사로부터 마슬로바에 대한 면회 허가증을 받고 감옥으로 찾아갔더니 그곳 사람들의 얘기로는 면회일이 아닌 보통 날에 면회소 밖의 장소에서 죄수를 만나자면 현 지사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사가 자리에 없어서 부지사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너무 멍청해서 만나보셔야 그리 쓸모가 없을 겁니다. 마슬렌니코프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압니다. 네흘류도프는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 빼빼 마르고 작달막한 들창코에 얼굴빛이 누렇고 지독히도 못생긴 여자가 종종 걸음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변호사의 아내인데 자기가 못생겼다는 사실을 비관하는 기미도 없이 비로도와 비단과 울긋불긋한 옷감으로 온몸을 휘감은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수치 적은 머리를 별나게 지져 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뒤를 따라 키가 크고 검은 얼굴에 비단깃의 프로코트를 입은 흰 넥타이를 맨 남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들어왔다. 네흘류도프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나톨리 하고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내 방으로 갑시다. 세몬 이바노비치께서 자작시를 낭독하신대요. 그 대신 당신은 가르신을 낭독해 주셔야 해요. 네흘류도프가 나가려고 하자 변호사의 아내는 남편과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곧 그에게로 와서 말을 걸었다. 잘 오셨습니다, 공장님. 저는 공장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소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문학 모임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정말 재미있는 모임이랍니다. 아나톨리도 낭독을 썩 잘하고요. 어떻습니까? 제 일도 꽤 폭이 넓은 셈이지요. 파나리는 두 팔을 벌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매력 있는 여인에게는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다는 듯이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변호사 부인에게 침울하고 심각한 얼굴로 아주 공손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응접실을 나갔다. 어쩜 저렇게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변호사의 아내는 그가 나가자 말했다. 응접실에서는 비서가 네흘류도프에게 미리 준비해둔 정서한 상소장을 내주었다. 사례금에 대해서 묻자 그는 아나톨리 페트로비치가 1000루블을 받으라고 했다고 대답한 다음 아나톨리 페트로비치는 보통 이런 사건은 맞지 않지만 특별히 공장님을 생각해서 맡아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소장에는 누가 서명합니까? 하고 네훌류도프가 물었다. 피고 자신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받아 아나톨리 페트로비치가 해도 됩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피고한테 가서 서명을 받아오지요. 네흘류도프는 지정된 면회일 이전에 카투샤를 만나볼 기회가 생긴 것을 기뻐하면서 말했다. 46. 감옥에서는 여느 날과 같은 시각에 간수들의 호각 소리가 감방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자물쇠 철거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와 감방문이 열리자 맨발로 걷는 소리와 장화 뒤축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용변통 담당 제수들이 악취를 풍기면서 용변통을 메고 복도를 지나갔다. 남제수와 여제수들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점호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왔다.
점호가 끝난 다음에는 더운 차를 가지러 갔다. 차를 마시는 동안 이날의 화제는 어느 감방을 막론하고 모두 오늘 곤장을 맡게 된 두 사람의 죄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바실리에프라는 교육도 받은 젊은 점원으로 질투로 자기 애인을 죽이고 체포되었다. 그는 쾌활한 성미에 그리 인색하지도 않았고 간수들에게도 조금도 꿀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방 안의 친구들은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의 규칙을 잘 알고 있어서 간수들에게 그 실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수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3주일 전만 해도 간수 한 사람이 용변통 담당 제수가 잘못하여 자기의 새 제복을 더럽혔다고 그 제수를 마구 때린 일이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바실리에프는 감옥의 규칙에 죄수를 때리라는 조항은 없다고 따지며 그 죄수를 두둔했다. 그럼 진짜 규칙을 보여주마 하고 간수는 바실리에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바실리에프도 지지 않았다. 간수가 때리려고 주먹을 쳐들었으나 그는 간수의 두 손을 3분 동안이나 꽉 붙잡고 있다가 몸을 획 돌려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다. 간수가 이 사실을 소장에게 낱낱이 알렸으므로 소장은 바실리에프를 특별감방에 가두도록 명령했다. 특별감방이란 밖에서 빗장을 지른 지하 헛간 같은 캄캄한 독방이 여러 개 이어진 곳이었다. 어둡고 추운 이 특별감방에는 침대도 의자도 탁자도 없어서 여기 갇히는 사람은 별 수 없이 더러운 땅바닥에 그냥 앉거나 누울 수밖에 없었다. 감방 안에는 쥐가 들끓어 겁도 없이 사람의 몸을 타넘기도 하고 기어오르기도 해서 빵도 제대로 둘 수가 없었다. 쥐들은 제수가 손에 쥔 빵을 뜯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람까지 물어뜯는 형편이었다. 바실리에프는 자기에겐 아무 죄도 없으니 특별감방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텼으나 간수는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그가 간수를 뿌리치려 했을 때 같은 감방에 있는 제수 2명이 그에 합세하여 간수를 밀어냈다. 그러나 곧 다른 간수들이 우르르 달려나왔고 제수들은 힘이 엄청나게 센 페트로프라는 간수에게 잔뜩 얻어맞고서 모두 특별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 사건은 곧 폭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현 지사에게 보고되고 그 결과 주동자 2명을 저마다 30대씩 곤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곤장은 여제수 면회실에서 치게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그 전날부터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므로 감방마다 곧 집행될 이 형벌 이야기로 한창 떠들썩했다. 콜라브료바, 미인, 페도샤 그리고 마슬로바는 감방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모두 얼굴이 빨개져서 떠들어대고 있었다. 요즘 마슬로바는 보드카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그녀는 또 아낌없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는지 몰라 하고 콜라브료바가 단단한 이로 조그만 설탕 조각을 깨물어 부수면서 바실리에프에 대한 말을 했다.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친구를 감쌌을 뿐이잖아. 더구나 요즘에는 죄수를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말이야. 좋은 청년이라고 하던데. 차 주전자가 놓여있는 침상 맞은편 나무 판자에 앉아있던 머리를 길게 따내린 페도샤가 말했다. 이런 일은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거야, 미하일로브나. 건널목지기 여자가 그분이란 말로 네흘리도프를 가리키면서 마슬로바에게 말했다. 말하지 뭐. 그분은 날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시니까. 카츄샤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머리를 갸웃거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언제 오실는지 알아. 그 사람은 곧 끌려나갈 모양이던데. 하고 페도샤가 말했다. 아, 무서워. 그녀는 한숨을 내쉬면서 덧붙였다. 나는 전에 시골에서 어떤 농사꾼이 곤장 맞는 것을 본 일이 있어. 내가 시아버지 심부름으로 동해에 갔더니 건널목지기가 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2층 복도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멈춰지고 말았다. 여자 제수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끌어내고 있어, 망할 자식들. 하고 미인이 말했다. 굉장히 때릴 거야. 바실리에프는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간수들이 몹시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윽고 2층이 조용해지자 건널목지기는 아까 꺼냈다가 만 이야기를 다시 계속했다. 동해 사무실 헛간에서 그 농사꾼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자신은 놀라서 간이 벌벌 떨리더라고 했다. 미인도 태영강경을 보았는데 시그로프라는 사람이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내지 않더라고 했다. 그럭저럭 이야기는 대충 끝나 페도샤는 일어나 찻잔을 거두었고 콜라브료바와 건널목지기는 바느질을 시작했다. 마슬로바는 매우 따분한 기분으로 두 팔로 무릎을 껴안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드러누워 한잠 자려는데 여간수가 들어오더니 사무실에 면회자가 와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 사정 이야기를 꼭 전해줘. 방화범 노파가 수은이 절반이나 벗겨진 낡은 거울 앞에서 머리수건을 매만지고 있는 마슬로바에게 말했다. 불을 지른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식이었거든. 내 아들이 보았지. 그 아이는 거짓말 따위로 자기 영혼을 더럽힐 애가 아니야. 그분에게 미트레이를 만나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려. 그러면 미트레이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해 올릴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한 짓이야.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처박혀 있고 그 악당놈은 남의 유부녀와 붙어 술집에서 해롱거리고 있으니 말이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콜라브료바가 맞장구를 쳤다. 말하겠어요. 꼭 말하겠어요. 하고 마슬로바는 대답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한잔하고 가야지. 그녀는 한눈을 찡긋하면서 덧붙였다. 콜라브료바가 보드카를 반쯤 따라주었다. 마슬로바는 그것을 받아 쭉 들이키고는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용기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중얼거리며 웃는 얼굴로 머리를 흔들면서 여간수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47. 네훌류도프는 벌써 오랫동안 현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 도착하자 입구에 벨을 눌러 당직 간수에게 검사의 입소 허가증을 내보였다. 누구를 만나시렵니까? 여제수 마슬로바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소장이 바쁘시니까요. 사무실에 계십니까? 아니, 여기 면회실에 계십니다. 하고 간수는 대답하였으나 네훌류도프에게는 그 태도가 어쩐지 당황해하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럼 오늘도 면회가 허락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볼일이 계셔서. 하고 그 간수는 말했다. 어떻게 소장님을 뵐 수 없을까요? 곧 나오실 테니 그때 말씀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때 옆문으로 번들번들한 얼굴에 담배 연기가 밴 콧수염을 세우고 기세단 휘장을 번쩍이면서 상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다짜고짜 간수를 꾸짖어댔다. 왜 이런 데로 모셨나? 사무실로 안내해. 소장님이 여기 계시다기에 왔습니다. 상사에게서도 어딘지 불안한 표정을 보았으므로 수상쩍게 여기며 네흘루도프는 말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더니 땀투성이가 된 간수 페트로프가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다. 이젠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을 겁니다. 하고 그가 상사에게 말했다. 상사는 눈짓으로 네흘류도프를 가리켰다. 그러자 페트로프는 입을 다물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뒷문으로 나가버렸다. 누가 무엇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단 말일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먹서먹해하는 것일까? 왜 상사는 그에게 이상한 눈짓을 했을까? 네흘류도프는 여러 가지로 궁금했다. 여기서는 기다릴 수가 없으니 사무실로 가시지요. 하고 상사가 네흘류도프에게 말했다. 네흘류도프가 나가려 할 때 안쪽 문이 열리더니 부하들보다 한층 더 당황한 듯한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줄곧 한숨만 쉬고 있었다. 네흘류도프를 보자 그는 간수에게 말했다. 페트로프, 여제수 제5호 감방에 마슬로바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이리 오십시오. 하고 그는 네흘류도프를 재촉했다. 그들은 좁다란 층계를 올라가 창이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져 있었다. 소장은 앉았다. 정말 괴롭고 힘든 직무입니다. 소장은 굵은 담배를 꺼내면서 네흘류도프 쪽을 돌아보고 말했다. 무척 피곤하신 모양이군요. 네흘류도프가 말했다. 지겨울 뿐이랍니다. 정말 어려운 직업이지요. 좀 편해지고 싶지만 차츰 더 일이 많아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정말 괴로운 직무지요. 네훌류도프는 소장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오늘 소장은 왠지 유별나게 측은하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시겠지요. 확실히 힘든 직무라고 짐작이 갑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시다면 왜 그만두시지 않습니까? 재산은 없고 거기다가 딸린 가족이 있으니. 하지만 그토록 괴로우시다면. 이것은 좀 외람된 말씀 같지만 그래도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주려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전혀 이런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000명 이상의 더구나 저런 죄수들이 상대가 아닙니까?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역시 사람이니 동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추어서도 안 되지요. 소장은 요즘 죄수들끼리 싸워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간수를 따라 마슬로바가 들어오는 바람에 멈추어졌다. 네훌류도프가 문턱에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직 소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되어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 줄곧 생긋생긋 웃으며 생기 있게 간수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소장을 보자 그녀는 섬뜩한 얼굴이 되며 그를 쏘아보더니 곧 태연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네훌류도프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셨어요. 그녀는 노래하듯이 말하고는 생긋 웃으며 전날과는 달리 힘을 주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이 상소장에 당신 서명을 받으러 왔소. 그녀의 경박해진 오늘의 태도에 약간 놀라면서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변호사가 상소장을 작성해 주었으니 당신 서명을 받아서 빼찌르부르크로 보내야겠소. 좋아요. 서명해야 하죠. 뭐든지 하겠어요. 그녀는 한쪽 눈을 찡긋하고 웃으면서 말했다. 네훌류도프는 호주머니에서 접은 상소장을 꺼내 들고 책상 쪽으로 갔다. 여기서 서명해도 좋습니까? 하고 네훌류도프가 소장에게 물었다. 이리 와서 앉아요. 하고 소장이 말했다. 자, 펜 여기 있어. 쓸 줄 아나? 옛날엔 쓸 줄 알았죠.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치마와 스웨터의 소매를 매만지고 책상 앞에 앉아 조그마한 손에 힘을 주어 서툴게 펜을 쥐었다. 그리고 또 웃으며 네훌류도프를 돌아보았다. 그는 서명할 곳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을 잉크에 적신 다음 자기 이름을 썼다. 이것만 쓰면 돼요. 그녀는 펜을 잉크병 속에 꽂았다 종이 위에 얹었다 하면서 네훌류도프와 소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녀의 손에서 펜을 받아들고 네훌류도프는 말했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벼랑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아니면 졸음이 오기라도 하는 건지 얼굴빛이 달라졌다. 소장이 밖으로 나가자 네훌류도프는 그녀와 마주보는 자리로 갔다.